한스퀸 과학을 말하다 강독 죄송합니다. 오늘 21강이 되겠습니다. 제 1부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 중에서 제 7장 자연과학과 신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대목의 후반부입니다. 1부가 거의 끝나갑니다. 7장의 3번입니다. 자연과학과 신학이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다. 별도 두 개를 통합하는 것도 아니다. 이 한스킨의 고유한 시각이 어떤 건가 하는 게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66쪽부터 중간 66쪽 중간에 새로운 패러그래프가 시작합니다. 7장의 3번이죠. 물리학적 의식은 경험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별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지금 날씨가 아주 애매해요.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원한 것도 아니고 에어컨은 아직 킬 때가 안 됐으니까 안 키고요. 짧은 팔을 입긴 입었는데 약간 서늘한 것 같아서 긴 팔을 겉에 걸쳤더니 좀 덥네요. 다시 벗었습니다. 물리학적인 인식, 자연과 그게 그 방법론이죠. 물리학적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그 물리학적인 인식이 경험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말 자체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경험계 너머도 있거든요. 선험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오리라고 합니다. 이제 제 2부에 가면 제목으로 달려서 나올 명제로서 시초에 관한 이야기는 경험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아프리오리한 거죠. 하나님 경험도 사실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 거는 자연과학적이지 않으니까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별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중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물리학적인 인식은 우리의 경험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경험계의 너머에 있는 것은 물리학적 인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양자 역학에서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증명됐습니다. 불확정되는 거예요. 확정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물리학은 확정할 수 있는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물리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과학. 그러니까 그러한 한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연과학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물리학적 지식이 시간 공간적 현상들과 관계할 뿐만
관계할 뿐. 시간, 공간, 이게 경험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주관과 독립된 세계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인식론적으로 거듭 확인했다. 더 근원적인 세계에는 그 시간과 공간에 이제 한정되지 않으니까 물리학이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리학은 오직 현상계, 즉 시간, 공간 내 경험계만 상대한다. 물리학은 이것을 원칙적으로 넘어설 수 없다. 그냥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렇습니다. 저 남자와 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에는 너무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딱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나 그냥 방향을 설명하려고 제가 비유적으로 든 겁니다. 자연과학을 절대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역사를 해명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거나 의미 없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현대 물리학은 두 가지 점에서 칸트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시간, 공간, 인과성 같은 자연의 기본 범주는 원인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밝히는 작업이잖아요. 그래, 인과성 같은 자연의 기본 범주는 객관적 소유성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경험되는 어떤 사실을 가리켜줘.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객관적 소유성, 주어진 성질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요. 시간, 공간, 인과성과 같은 자연의 기본 범주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의 그 범주들이에요. 객관적 소유성이 아니라 우리의 선험적 인식 조건일 뿐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연과학은 객관적 소유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경험계는 순수 주관성에 온전히 근거하고 있지 않다. 요 문장은 여기서 딱 연결돼서 이해되지 않네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자연과학은 순수 주관성의 절대 우위를 지향했을 뿐 아니라 인식을 촉발하는 물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 이게 독일어로 달려 있진 않군요. 이게 이게 물이라는 겁니다. 물. 사물. 안. 전치사 아니에요.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거를 안이라고 합니다. 뭐 붙어 있을 때. 안. 지. 딩한지. 물 자체라고 합니다.
이거 참 설명하기가 까다로운데, 저도 이 개념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그 우리말 번역 그대로 생각해도 됩니다. 음, 아, 우리가 그 어떤 방식으로도 그거를 바꾸거나 혹은 규정해 낼 수 없는 그 물의 본질, 그걸 물 자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자연과학은 이런 거 없다 얘기죠. 우리가 다 자연과학적으로 측정해내고 계산하고 예상할 수 있지. 그 물 자체?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 그런 거죠. 인식을 구성하는 의식이 초시간적 기관이 아니듯 객관화될 수 있는 인식 내용도 현상 배후의 세계가 아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다. 그 배후는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물리학의 차원은 주관이든 물 자체의 세계든 어느 한쪽에만 근거하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형성하는 일종의 과정이다. 발터 슐츠는 이를 물리학의 세계라고 불렀다. 선험적인 것을, 철학이 말하는 선험성, 이런 것들을 물리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선험적인 존재인 거죠. 이 역사, 시간과 공간과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우리의 경험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결론인즉 실제 그대로의 존재자, 그걸 우리가 다 모르죠, 지금은요. 존재 자체를, 존재 자체, 이게 물 자체하고 비슷한 겁니다. 개념적으로요. 존재 자체를 개념적으로 분명히 기술할 수 있다는 자연과학의 고전적 자기 이해는 오늘날 더 이상 지지될 수 없다. 어떤 명확한 음, 어, 규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산이 가능하다. 이 세계가 그렇게 고전적 자연과학이 생각한 거죠. 근데 그건 더 이상 오늘날 유지되지 않는다. 앞에서도 뭐 양자 벽화,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거 많이 언급이 됐죠.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요. 양자 물리학과 음, 수학의 근거 논쟁은 인간 인식의 불완전성과 다의성을 지적한다. 우리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피조물이라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인식론적으로 불완전한 거죠. 본, 본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실체를 뚫어볼 수가 없어요. 신을 본 자는 죽는다는 표현도 그거하고 연관됩니다. 그렇다. 모든 자연과학적 이론을 한정된 적용 영역과 결합시킬 수 있다고 해도 그 이론 모두를 하나의 자연과학적 세계상으로 짜맞출 수는 있다 해도 경험적 신빙성이 필연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죠. 음, 뭐 삼각형 내각의 합은 뭐 180도다라든지 그리고 미분 적분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 낼 수 있고 그리고 뭐 핵 물리학, 핵 에너지 뭐 이런 걸 다 한다고 스마트폰 이런 것까지 다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자연과학에 말하는 그 경험계 안에서의 그 확실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거칠게 얘기해서
그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에 대한, 이거 리얼리티죠. 실제, 리얼리티에 대한 관점의 상대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연과학자들에게도 더 높은 하이젠베르크 혹은 더 깊은, 나는 이 표현을 선호하는데 차원에서 하이젠베르크는 더 높다고 했고 이제 한스킹은 더 깊다고 표현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세계를 가장 깊은 곳에서 결속시키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전혀 궁금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자핵 내부의 가장 작은 입자들, 뭐 쿼크를 비롯해서 몇 개 있죠. 사이에서 작용하는 강력 2004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는데, 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입자의 가장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쿼크 뭐 이런 게 나타나니까, 그런 깊이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전체 그 원소의 작은 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전체, 원소만이 실제는 아니니까 실제는 더 큰 세계죠. 그 원소 가 가장 작은 것으로서의 실제인데, 그것이 모인 큰 물건들, 태양도 실제잖아요. 이게 실제가 그렇게 한두 가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 전체의 근원과 의미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다. 오늘날 수학자와 천문학자들은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케플러, 갈릴레이, 칸토, 플랑크 같은 선배들에게 그랬듯이 쟁쟁한 물리학자, 수학자들이죠. 사물의 수학적 속성이야말로 그 신적 기원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플라톤과 피타고라스 학파의 노선을 거의 따르지 않는다. 이 사물의 이 물리적이고 수학적 속성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것에 더 깊은 기원들이 열린다는 거죠. 그거하고 닿아 있다는 거죠. 신적 기원이라고 플라톤과 피타고라스가 그 학파가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수학자, 천문학자들은 그걸 따르지 않는 거죠. 한스킹이 볼 때는 그건 별로 성숙한 자세가 아니겠죠. 그래도 수학의 근거 논쟁 이후 수학이 과연 가능하냐는 그런 논쟁, 그 앞에서 다뤘습니다. 그 내용이 구절절히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납니다. 인간 정신의 발명품인 수학과 인간의 창조물이 아닌 이 세상이 서로 절묘하게 어울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사색할 거리를 제공했다. 수학을 인간 정신의 발명품이라고 표현했네요. 다른 방식으로 수학이 나타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품인 거죠. 그것들은 똑같이 합리적이고 질서 정연하고 매우 단순해 보인다. 이로써 내가 자연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분명해졌을 것이다. 더 어, 실제 전체의 근원을 자신이 독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관점에서 더 깊이 사유해 들어가야 된다. 신학과 자연과학이 그런 입장에 서야 된다. 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7회 사원 여기에 한스킹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립, 자연과 과학과 신학이 대립하는 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통합,
그 두 가를 같이 묶어내는 통합 모델이 아니고 상부성, 서로가 보충하는, 도와가는 모형, 패러다임 모델, 그 비슷한 뜻입니다. 패러다임 모델 모형이다. 이 책에서 내가 택할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대립 통합 모형이 아니라 상보성 모형. 상보성 모형이요. 전체 방향은 이미 잡힌 거예요. 자연과학과 신학이 대립할 거 없다. 그리고 그거를 억지로 하나로 만들 필요도 없다. 상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입장을 세 가지로 여기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학과 종교의 대립 모형을 지양하자. 과학이나 역사 비평적 성서 해석의 성과를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근본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발상도 거부하고, 철학적, 신학적 근본 문제들을 기피하거나 종교를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다고 매도하는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색채도 지양한다. 그걸 딛고 일어선다는 겁니다. 조화로운 적응을 추구하는 통합 모형도 그것도 지향한다. 보통 통합 모형이 그럴 때도 보이긴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학의 성과를 자기네 교리에 흡수, 동화시키는 신학자들의 주장도, 자기네 명제들을 위해 종교를 도구화하는 과학자들의 주장도 지향한다. 자, 이게 과학 성과를 교리에 흡수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뭐죠? 아, 이게 딱 떠오르지 않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거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아, 설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비판적, 건설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상보적 모형 지향. 앞에 두 가지 대립 지향, 통합 지향, 상보 지향. 지향은 아프헤벤이에요. 독일어. 아프헤벤. 지향은 오리엔티어론일까요? 오리엔티어론. 자기 고유 영역은 보존하고 타 영역으로의 무리한 이행은 피하고 절대화는 일제 거부한다. 상호 질의와 상호 향상을 통해 전체로서의 실제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체로서의 실제. 모든 차원에서 정당하게 평가하려는 모형. 여기 바로 한스킹의 입장입니다. 나는 다음, 다음부가 뭐야? 그냥 다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2부예요, 2부. 2부에서 물리적 세계의 수학적 구조를 넘어 더 깊이 편착하면서 현상계의 모든 사물을 결속시키는 근원적 의미에 대하여 숙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종교적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조차도 만물의 시초, 절대적 시초에 대한 질문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과학이 다루고 있는 모든 물리적 현상이 빅뱅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그 빅뱅과 그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해야 되죠.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느냐는 건 둘째 치고 그런 질문을 포기한다면 자연과학의 그 근원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원적 의미, 네. 모든 사물을 결속시키는 근원적 의미. 이 세계가 대단히 다양하잖아요. 액체, 기체, 고체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고 여러 원소들과 이 입자와 파동의 관계들, 또 전자기파 등등 정말 우리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원적 의미를 살펴보는 건 신학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자들에게도 당연한 과제입니다. 참고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58번이에요. 윌버라고 하는 사람의 The Marriage of Sense and Soul. 센스, 감, 센스와 소울, 영혼, 센스. 센스를 뭐라 그러나? 여러분 센스 있다 얘기하는데 감각인가? 느낌? 그런 것들. 센스와 영혼, 혼, 소울. 이란 책이 있군요. 이 책은 자연과학과 종교의 문제에 관해 유사한 접근을 시도한다.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고 하네요. Naturwissenschaft, 자연과학, und, 그리고 Religion, 종교. 독일어 번역이에요. 영어 원어로는 센스와 혼의 결혼 되어 있습니다. Die Versöhnung, Versöhnung 이거 용서함인데 von Weisheit und Wissen, 지혜와 지식에 대한 화해, 지혜와 지식. 지혜는 아마 종교적인 차원일 거고 지식은 자연과학일 것 같은데 둘이 이제 화해하는 거죠. 여기 메리지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독일어로는 페어주에는 화해, 화목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데비드 봄, 닐스 보어, 막스 보어는 아투르 에딩턴, 알버트 아인슈타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제임스 G 빈스, 파스콜 조단, 볼프강 폴리, 막스 플랭크, 어드윈 슈레딩어, 유명한 물리학자들, 칼 프리드리히 폰 바이체커 등이 공동 기고한 논문집, 음, 듀어가 편집했고, 피직, 물리학, 운드, 그리고 트랜센덴스. 초월인가요? 초월. 트랜센덴스. 물리학과 초월. 그로엔 피지커 운젤레스, 야르 푼데르츠. 조금 정확하게 이게, 복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디그로신, 그로헨이 아니라 이상하다고 하는데, 그로센. 이거
SS 이렇게 쳐야 됩니다. 이게 독일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걸 이제 찾으려면 복잡하니까. 해볼까요? 문자표에 찾으면 나오겠나? 없네. 자, 그러면 찾아볼까요? 그로센, 아, 여기 나왔네. 네, 그러죠. 위대한 물리학자들, 우리 금세기, 이번 세기 20세기죠. 위대한 물리학자들. 그래 됐고, 위버디 백개공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위버예요. 자, 독일어 문자 하나 다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위, 에, 버, 디, 베베, 백개근웅이겠죠? 백개근웅. 이런 게 정확하게 이렇게 읽지를 못했네요. 밑댐, wunderbaren, wunderbaren. 하여튼 뭐, 됐습니다. 그 놀라운 과의 만남에서 금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들 볼 수 있는 논문집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1부가 끝났고 이제 2부 다음부터 다음 22강서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